안녕하세요. 오늘 책 함께 읽기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있는 자리 흐트리기라는 책입니다. 나와 세상의 벽을 넘는 유쾌한 반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 김동현 지음, 샘앤파커스 출판입니다. 유쾌한 반란은 있는 자리 흐트리기를 어느 지인에게 넘겨받았을 때는 그냥 흔한 자기 개발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맨 앞장에 아주 주홍빛 페이지로 된 작은 글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이건데요. 살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여기서는 더 이상 못 보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꼭 볼 수 있다는 소망으로 나를 살게 하는 사람, 덕하니에게 이 책을 바친다. 내 마음의 영웅, 내 희망, 내 자랑, 내 친구, 내 사랑, 내 아들. 잘은 모르지만 이 책 안에서 잠깐 소개가 되긴 해요. 백혈병으로 2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바치는 책이었고, 그리고 김동현 씨는 판잣집 소년 가장에서 장관, 대학 총장까지 스스로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가는 곳마다 유쾌한 반란을 일으킨 그의 스스로의 삶에서 던지고 부딪혔던 질문을 통해 이 시대와 우리 사회 그리고 청년들에게 건네는 가슴 뜨거운 메시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결핍을 두려워하지 마라, 남들이 보는 대로 보지 마라, 낯선 길, 익숙하지 않은 길로 가라, 세상은 끊임없이 성을 허무는 자의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 책 맨 뒤에 내용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주어진 환경과 나 자신 그리고 세상, 우리를 올가매는 3중 감옥에서 탈출하는 3가지 질문. 남이 던지는 질문은 나를 옥죄는 긴 고아는 무엇인가? 나에게 던진 질문은 인생은 마지막 순간을 비워놓고 우리를 기다린다. 세상이 던진 질문은 스스로 잠든 자는 아무도 깨우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저는 곳곳에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보면 좋은 내용들 몇 가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중 감옥을 깨는 질문들이라는 글인데요. 자, 이제부터 3중으로 갇혀있는 감옥에서 나오기 위한 질문에 몸을 던져보자. 그 질문들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나침반이 되어주는 질문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남이 나에게 던진 질문이다. 우리는 항상 남이 던진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간다. 평생 동안 남이 낸 문제를 열심히 풀며 산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남이 낸 문제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남이 낸 문제를 푸는 시도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남이 던지는 질문을 넘어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신의 틀을 깨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던지는 질문보다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더 풀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질문이 남이 내게 던진 질문보다 훨씬 중요하다. 세 번째는 세상이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들 공동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다. 간단하고 단편적인 것들에서부터 복잡하고 구조적인 것들까지 있다. 정답을 강요하는 교육이나 기득권 카르텔로 똘똘 뭉친 사회구조, 공정하지 않게 사회를 움직이는 게임의 룰 같은 것들이다. 이런 질문들은 웬만큼 깨어있지 않으면 의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렵지 않게 보이는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남이 던지는 질문, 나에게 던지는 질문, 세상이 던지는 질문.
이 세 가지 질문들이 우리를 가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감옥을 깨부수고 우리를 탈옥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곧 반란이다. 반란은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살면서 형성된 나 자신의 틀,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회를 움직이는 게임의 룰을 바꿔보자는 시도다. 세 가지 질문은 세 가지 반란으로 이어진다. 남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은 환경을 뒤집는 환경에 대한 반란이다. 내게 던지는 질문은 나 자신의 틀을 깨기 위한 자신에 대한 반란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에 대한 반란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비로 깨는 공통점은 바로 자신이 있는 자리의 흐트리기이다. 젊은 시절 나는 세상이 너무 싫어 뒤집고 싶었다. 우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길이 너무나 싫었다.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질식시켰고 세상이 너무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남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출발선에서 스타트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둘러싼 그런 현실에 반란을 일으키고 싶었다. 주어진 환경을 뒤집기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내 자신의 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형성된 내 자신의 틀을 깨야 한다는 절박감이었다. 남이나 주위에서 했으면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착각하고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반란이었다.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었고 이를 위해 그때까지 쌓아왔던 익숙한 것들과의 고통스러운 결별을 시도했다. 환경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단계가 자기 자신의 틀에 대한 회의다. 이 틀을 깨는 반란을 일으키고 싶었다. 그러면서 내가 몸담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됐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딪히는 한계, 넘지 못하는 벽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 여기저기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게임의 룰이 때때로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사회에 대한 반란을 생각하게 됐다. 구성원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르기 어렵다. 우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작지만 사회 변화를 위해 할 일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있는 자리 흐트리기. 신이 사람을 단련시키고 키우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그 사람이 있는 자리를 흐트리는 것이라고 한다. 있는 자리란 바로 내가 처한 환경,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이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생각나는 위인 누구라도 이름을 대보라. 자기 자리를 흐트리지 않고 그 반열에 오른 사람이 있는지, 편안하고 안전한 길만 걸은 사람이 있는지, 가끔은 안전지대 안에서 잘 되는 사람이나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성취가 오랫동안 공고하게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이나 운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리를 흐트리는 사람들도 있다. 편한 자리를 마다하고 안전지대를 거부하는 것이다. 있는 자리를 흐트려야 한다. 자신의 자리가 빈약할 때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단련의 기회다. 있는 자리가 안전하고 여유로워졌을 때 일부러라도 그 자리를 흐트려야 한다. 있는 자리 흐트리기는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용기를, 자리가 공고해졌거나 정점에 올랐을 때는 스스로 경계하는 지혜를 줄 것이다. 나이가 적든 많든 여자든 남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관점을 역지사지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통찰을 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한 발을 더 나아가게끔 하는 길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의 고민은 축복이다. 청년의 때가 지나서 자신의 틀이 굳어진 뒤라면 틀을 깰 기회조차 갖지 못하거나 고민을 하더라도 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생의 그 오르막길에서 고민과 실패 그리고 좌절을 겪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은 청춘만이 갖는 특권이다. 축복은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힘든 모습으로 찾아온다.
지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출구 없는 깜깜한 동굴 속에 갇힌 기분이 들 수도 있다. 그래도 기어서라도 나와야 한다. 언젠가 지금의 내가 20대 초반의 나를 만난다면 젊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내 인생에서 암흑기가 있다면 10대에서 20대 중반에 걸친 바로 남들이 청춘이라고 부르는 그 시절이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시절. 그때의 좌절과 패배의식, 열등감, 그리고 어깨에 놓인 너무도 무거웠던 짐 때문에 더할 수 없이 힘들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면 감성적인 추억을 빼고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다. 그러나 그때의 나를 지금의 내가 만난다면 내가 해줄 말은 이렇다. 괜찮아. 누가 뭐래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야. 힘내. 다음은 나를 옥죄는 긴 고와 빼내기 중 일부입니다. 서유기를 보면 삼장법사가 말썽꾸러기인 손오공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 긴 고아라고 하는 것인데 손오공 머리에 씌운 뒤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면 머리를 조여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장치다. 혹시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 머리에 이런 긴 고아를 씌우고 있는 건 아닐까? 권위주의의 틀, 수평적 소통을 막고 수직적 소통을 강요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만들어진 무수한 제약의 문화들 말이다. 권위주의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환경이다. 안정적인 조직일수록 조직 구성원이 동질적이고 직업 대체성이 떨어질수록 권위주의 문화가 더 크게 지배한다. 의정과 프로토콜은 강한데 계급장 떼고 하는 뜨거운 토론과 실질적인 고민은 부족하다. 그런 환경이 청년들의 도전과 창의를 막는다. 그러나 이런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권위주의에 복종했던 것처럼 아랫사람 젊은 사람들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손하지만 조리 있게 꾸준히 그리고 강단을 가지고 설득하고 저항해야 한다. 물러서지 않되 예의를 갖추고 저항해야 한다.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저항하지 않으면 순응하는 것이다. 더러워서 귀찮아서 피한다고 돌아서면 그 윗사람도 그 조직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이도저도 아닌 방관자로 남으면 자신도 이내 그런 문화에 적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르게 기성세대가 되어간다. 요컨대 권위는 존중해 주되 권위주의에는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 예의는 갖추되 물러서지는 말아야 한다. 참 즐거움을 찾는 법이라는 글에서의 일부입니다. 내 생활의 변화는 공부를 마치고 공직에 복귀해서도 생겼다. 유학 중에 했던 나 자신에 대한 반란이 공직에 복귀해서도 필요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공부할 때와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일 속에서 여러 시도를 했다. 그 결과 일하는 참 즐거움은 내가 일을 주도할 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임무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어젠다를 선점하고 일을 끌고 가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상사들도 따라오도록 어젠다 세팅을 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서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로 바뀌었다. 일을 하며 얻는 참 즐거움이 생겼다. 일에서 참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속에서 아름답다는 감탄사를 내는 것이다. 생각의 지평을 넓혀보면 얼마든지 일에서도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지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누구든 그런 경지에 이르면 아름답다는 찬사를 들을 만하다.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일을 왜 자기의 한계를 긋고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임무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어젠다를 선점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음의 근력이라는 글 중에 일부분, 마지막으로 어려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보라 부분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닉슨 대통령의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탄핵 위기에 몰려
떠밀리다시피 대통령직을 사임한 닉슨은 나중에 자기가 쓴 책 아레나에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관광차 그랜드 캐니언을 갔는데 위에서 내려다본 전망도 아름다웠지만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 그곳 경치도 위에서 본 것 못지않게 아름답더라고. 정상의 자리에 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뒤 깨달은 소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힘든 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튀어오르는 사람들은 원래 있던 위치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고 말한다. 세계 밑으로 떨어졌을 때 고무공이나 농구공처럼 강하게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구공이나 볼링공처럼 거의 튀어오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유리공처럼 떨어져 깨져버리는 사람도 있다.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기 조절 능력을 꼽고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여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나 화를 통제하고 긍정적인 정서와 적극적인 대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기도 하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은 우리 안의 신념과 가치체계를 통해 해석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나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 굴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프리즘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다. 힘든 상황에서도 의연함과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려 애쓰는 훈련, 남에게 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훈련,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무엇인가 되돌려주려는 훈련 등이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마음의 근력을 키우면 좋겠다. 물론 하루아침이 되지 않을 것이다. 꾸준히 경험을 쌓아가면서 습관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지만 누군가는 돌멩이를 뛰어넘어 더 멀리 가기도 한다. 같은 정도의 어려움에 어떤 이는 쓰러지지만 어떤 이는 그 상황을 도전과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우리 인생에서 날씨가 맑다가도 언제든 비가 내릴 수 있다. 어떤 날씨에도 꿋꿋이 내 길을 가는 용기와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을 미리미리 하면 좋겠다. 마음의 근력 저도 좀 키우고 싶은데 열심히 해도 습관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명사형 꿈에서 동사형 꿈으로라는 글 중 다시 to be 꿈으로 라는 글 읽어드릴게요. 꿈은 안주를 거부하는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꿈은 사라진다.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똑똑한 많은 젊은이들이 꼭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싶은 꿈과 편하게 살고 싶은 현실의 안주를 맞바꾼다. 파우스트가 젊음과 자기 영혼을 바꾸는 계약을 메피스토펠레스와 한 것처럼 말이다. 늘 현실에 불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상태를 추구하는 1단계 꿈이 나올 것이다. 더 나아가 현실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야 한다. 2단계 꿈이 나올 것이다. 불만이란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도전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일으키는 것이 반란이다. 경제학에서 쓰는 말을 차용한다면 자기 인생의 향계 효용, 즉 마지널 유틸리티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어떤 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도가 인생에서의 한계 효용이다. 이 한계 효용의 합이 인생에서 행복의 부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 부피를 끊임없이 늘리는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사회에 킹핀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볼링에 핀이 10개 있다. 한 번에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려고 맨 앞에 보이는 1번 핀을 정면으로 맞추면 대부분의 경우 실패한다. 맨 뒷열 양끝 쪽 핀들이 쓰러지지 않고 남아있거나 쓰러뜨리기 힘든 핀들이 스페어로 남게 된다. 전문가들은 1번과 그 뒤쪽 옆 3번 핀 사이에 뒤에 숨어있는 5번 핀을 겨냥해야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려는 스트라이크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래서 뒤에 숨어있는 5번 핀을 볼링에서는 킹핀이라고 한다. 이 킹핀을 급소라고도 하고 문제의 핵심이라고도 한다. 이
급소 핵심 킹핀에 대해 얘기하면서 나부터 페어해야 한다라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꼭 마음에 새겨두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에 대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는 것 못지않게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 어떤 안경을 끼고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를 보느냐 하는 문제다. 누구나가 내 입장이나 이익에 따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내 눈에 안경이 한 가지 색깔밖에 없는 선글라스가 되기도 하고 바늘구멍같이 작은 렌즈가 되기도 한다. 그런 안경이나 렌즈로 보면 사물이 왜곡되거나 굴절된 모습으로 보인다. 그래서는 안 된다. 폭넓은 시야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옮기기 전 우선 나부터 페어해야 한다. 페어함에 대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지만 정규직이 된 뒤에는 비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의 차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세입자일 때는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가 따라 오른다고 불평하다가 집을 사고 나서는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것에서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내 안의 공정성을 세우는 일이 그 시작이다. 복잡다단한 세상의 문제 앞에서 이분법적 사고는 힘이 없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이분법은 생각의 벽을 쌓게 만들어 내 생각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적으로 몰고 간다.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선과 악, 상식과 몰상식, 이익과 불이익으로 대립각을 세우게 만든다. 이렇게 사고가 편협해지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균형점과 내 안의 공정성을 잃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좁은 사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생각해 균형 있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의견들의 합이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역지사지할 수 있는 공정성의 지혜를 갖춰야 한다.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사회 간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는 내 이익의 침해에는 분노하면서 사회적 불의나 잘못에는 무관심하기 쉽다. 나나 내가 속한 집단의 작은 이익에는 철옹성 같은 방어벽을 치면서 사회의 큰 이익에는 눈을 감는다. 내 이익의 확장을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늘리려는 시도에는 방관자가 되곤 한다. 그러나 한번 따져보자. 그나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분노덕이 아닌지. 환경, 세금, 소비자 권리, 인권, 규제, 사람다운 삶, 정의, 형평 등 이런 모든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고치려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이런 분노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내 차례가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해야 할 내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의 킹핀,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 개혁, 사회적 합의, 사회에 대한 반란, 모두 멀리 있는 것들처럼 느껴지기 쉬운 말들이다. 손에 잡히게 잘 와닿지 않는 말들이다. 높은 위치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보는 눈과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일들이다.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는 길이다. 지금까지 없던 세상으로의 항해라는 글에서는 지금부터 유명 인사 10명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강의에서 던진답니다. 첫 화면의 5명은 유명한 창업자들이었다. 스티브 잡스, 마크 저거버그, 빌 게이츠, 폴 알렌, 레리 앨리슨. 잘 알려진 것처럼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창업자다. 다음 화면에는 방송인과 연예인 5명의 사진을 보여줬다. 디즈니사 창업자인 월트 디즈니,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 호스트 레리 킹, 앵커 피터 제닝스, 영화배우 톰 행크스였다. 재밌는 답들이 나왔다. 외국인, 돈 많이 번 부자, 다 맞는 답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답은 이들 중 대학을 제대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7명은 대학을 중퇴했고 3명은 고졸 또는 고등학교 중퇴자들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대학을 중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싶은 일에 확신이 있다면 대학이나 직장을 그만두겠는가? 청년들 스스로가 블루오션을 개척하려는 용기를 내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들이 정해진 길, 순탄한 길을 가는 루틴보다 훨씬 장려되고 평가받아야 한다. 정창민에서 유목민으로라는 글에서의 일부예요. 과거 풍속도에서는 정창민 성격의 문화가, 요즘 풍경에서는 유목민 문화의 일단이 보인다.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이 두 문화의 경계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둘은 역사와 자연환경의 산물이다. 정창민과 유목민은 커다란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 정창민은 담을 쌓고 경계를 긋지만 유목민의 공간은 열려있다. 정창민은 땅에 뿌리 내리듯 안정을 추구하지만 유목민에게 환경은 도구일 뿐이고 직업이나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창민은 시간과 계절의 바뀜에 순응하지만 유목민은 시간의 개념에서 자유롭다. 자크 아탈리는 미래에는 유목민적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류의 인간들이 대거 출현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 가지 가치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부딪혀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다. 디지털 세계를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서핑하고 정보를 구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패턴이 크게 늘어난다. 심지어 국가는 신유목민 행렬이 지나가는 오아시스가 될 것이고 기업은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유랑극단이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런 신인류 정신의 핵심은 다양성의 수용, 도전과 변화, 그리고 창조와 가치 창출이다. 시험 한번 붙은 것으로 평생을 우려먹는 패턴이었던 우리 사회에 이들의 특징은 평생 고용이란 개념으로 대표되는 직업 안정성이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창민의 시대가 아니라 유목민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순발력을 키울 것이다. 젊었을 때 최소 10개국의 발을 내딛기를 권한다. 인턴도 좋고 배낭여행도 좋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서 직업을 구하는 잡 노마드도 적극 권한다. 미래에는 국적이 아니라 하는 일에 따라 세계를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자리를 흐트리라고 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라고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돌파구는 자기다움이다에서는 자기가 있는 자리를 흐트려야 하고 정답이 아닌 내 대답을 찾는 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새로운 항해에 대한 용기와 열정,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그러면서 생기는 자기중심, 이것이 유쾌한 반란의 요체다. 첫째, 자기다움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고 성공하려면 내 약점과 실수를 빨리 인정해야 하고 내 특수성과 강점도 잘 파악해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동시에 나의 내면에 스스로 냉정한 비평가를 하나 만들어 그가 하는 비판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도전해야 한다. 자기중심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자기로부터 친절한 연민의 대상이 되기도 해야 한다. 때로는 나에 대해 스스로의 기대도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나를 수용하는 노력이자 몸짓들이다.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남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에서 이 자기다움은 점점 구체화되어 갈 것이다. 진짜 엘리트를 기다리며라는 글에서는 있는 자리 흐트리는 유쾌한 반란은 필연적으로 나를 변화시킨다. 자기 중심이 잡히고 자기다움이 있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과 지금의 나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면의 진정성과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글을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덕화내게라는 글로 마무리하는데 아들에게 말을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엄하게 대하기보다는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칭찬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쓰고 계신데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아픕니다. 미래형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 행복, 가치, 배려, 보람, 마음의 평화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뒤에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더 급한 게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끝없이 후회한다고 했는데 우리 김동현님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새 버킷리스트 중 일부를 읽겠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기를, 꼭 만나기를. 그 아이는 좋은 곳에 조금 먼저 갔을 뿐이고 그 뒤를 따라 언젠가 가슴 벅찬 해우를 꼭 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 이치에 대한 비밀을 알게 돼서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함께 기뻐하기를. 그 소망으로 남은 생 살기를. 이것이 나의 새 버킷리스트 맨 윗줄에 있는 소망이다. 그 희망이 있기에 나는 아직도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라 믿는다. 선물처럼 이곳에서의 생이 주어진 것이라 믿는다. 풍광 좋은 곳, 소풍 나오듯 이곳에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소풍 나오듯 삶을 지내다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청춘들에게 건네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도 참 기운 나게 하는 글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 이 있는 자리 흐트리기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직에 계시고 그래서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읽지 않으려고 하다가 집어들었는데 읽고 나서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소풍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날 되세요. 책 함께 읽기 42번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